연금개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정책설전 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된 모수개혁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이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속도와 시기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흔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상당히 많이 계실 때는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 8년 이때부터도 이미 보험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 시기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다 은퇴를 한 시점이 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하게 원래 우리가 고려했던 시기는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도와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정도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이제 한 개인이 나중에 얼마만큼 받을 건지를 다 계산해서 그거에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재정 투계적인 방법으로 70년 후에도 기금이 있을 수준으로 지금 당장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그거는 이론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 제도 목적적으로만 존재가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려우니 그것을 좀 더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국민연금은 그러한 형태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더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누구도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연금보험료 인상을 가장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연금개혁을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문 대표님, 이 연금보험료 인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기금 소진이 되면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더 막대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험료를 다른 나라도 그랬듯 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세대든 미래 세대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뭔가 가처분 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사실 과거 세대가 내놓은 연금이 지금 기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일부는 낮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연기금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각도로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어쨌든 연금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영호 박사님, 진짜 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예, 참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특수한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OECD 자료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보험료가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는 20%인데 우리는 9%밖에 안 되니까 그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OECD 자료는 순수하게 그 나라의 노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험료를 내서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만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 재원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빠지고 9%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기초연금 재원이 20조 가량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조를 거두려면은 한 3, 4%를 내야 돼요. 기초연금 단위의 국민연금이라 본다면은 이미 2008년부터 보험료를 3%를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또 특수성이 뭐냐면은 자영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사업장에 고용이 돼서 절반을 부담해주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한 60%, 3분의 2고 한 3분의 1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자서 보험료 9%를 다 부담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안 내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또 퇴직금 부담금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퇴직금이 이제 사용자 전액 부담으로 한 8.3%를 부담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물론 퇴직금의 부담금이 높습니다. 뭐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에 있어서도 같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용자 부담금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부담하고 국민연금 부담, 그다음에 퇴직금 부담하고 전체적인 부담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또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재정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5천만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금 소진이라는 범인데요. 보험료 최소한 한 15%, 20%까지 올려야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금 소진이 없어집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올렸을 때에 어떤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노후보장 체계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부담, 이거를 항상 같이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들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모수개혁, 즉 이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개혁을 하는 모수개혁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보험료율 자체를 인상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 뭐 소득대체율 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사실 이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사각지대가 늘어난다거나 국민연금을 회피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면 개혁에서 의도했던 방향과는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고용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한 소득 이하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충분치 않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문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이제 올해 처음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한데 사실은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농어촌 이제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만큼 그 수준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좀 실효성 있게 그 지원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납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사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체납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용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입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거나 좀 이런 방식으로 그 사각지대를 메우고 또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노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뭐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긴 한데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면
누진적인 성격의 소득세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비례적인 어떤 이 사회보험료의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정말 필요하고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사회보험 제도이긴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식 위원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국민연금을 통해서 적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정한 노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가입이 짧고 가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노후를 일부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건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한다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아니라 기초연금 같이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보장할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기초연금도 어떻게 보면 사회연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사회연대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무엇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냐. 하나는 기초연금이고 하나는 국민연금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금 당장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확대하고 한계가 있지만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계속 논의하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받아들여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또 그 앞단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기초연금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초연금이 사실상 이제 사후적으로 정말 재산이 없고 연금이 낮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 누구나 여기서 10명 중 7명은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금 주는 거 30만 원, 40만 원 자체가 이미 국민연금에서 한 20년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20년 가입치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고 지원이, 국민연금의 국고 지원이 너무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실 기초연금도 같이 하나의 국민연금으로 봐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초연금을 이만큼 계속 준다는 상황에서는 과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국고를 투입하면서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에 1조, 2조를 투입해서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정말 가입 유인하는 효과, 가입도 유인하면서 그 소득 신고액도 높이는 그 어떤 효과를 정말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이미 뭐 직장이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게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사실 사각지대 있거든요. 그 직장에 그때 가지 못하는 사람이 사각지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보험료, 우리가 국고 지원을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연금을 만약에 줄여나가는 그런 거를 전제를 한다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크레딧 확대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라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초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다가 또다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그런 나라들은 잘 없거든요. 한 곳으로 집중하지 국고를. 국민연금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국고 지원하는 나라는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네. 여기서 이게 이제 제도적인 전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 10명 중에 7명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10명 중에 한 4명, 5명이 받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 5명이 받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 20, 30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8명이 받는 국민연금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못 받으셨던 노인분들 이제 퇴장하시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면 국민연금 받는 노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금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자영자 그리고 국민연금에 상당히 많은 소규모 비정규직들이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한테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중심성을 강화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실들, 자, 기초연금이 지금은 더 많이 받지만 미래에도 기초연금이 더 많이 받을 거냐? 그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65세 넘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으실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거라서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자연스럽게 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서 모수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상황을 아마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에 있어서도 약간씩 좀 그 차이가 있고 또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방향성과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들은 네 번째 토론을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쟁점 중에 하나, 특히 이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부분은 소득 대체율 조정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그동안에 이제 20년 넘게 계속 9%를 유지해 왔고 또 재정이라든지 또 보장 수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입장들을 보면 이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보험료는 인상하되 결국 더 내고 덜 받게 만들 거냐, 아니면 더 내고 현 상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더 내고 더 받게 소득 대체율을 오히려 조금 더 올릴 거냐. 이제 이 세 가지의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개혁, 즉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적인 개혁 방향이 같이 논의가 돼야만 충분히 고려가 되겠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인 그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소득 대체율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혜식 위원께서 그 OECD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 국가의 연금과 관련된 책자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많이 알려져 있긴 뭐 31.2%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받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산해서 포함시키면 한 38%까지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팩트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ECD 보고서는 각국이 참고할 만한 어떤 방향성을 계속 검토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각국의 제도들을 동일선상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하는 기준들을 몇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비교하려고 하니까 각국의 제도가 다 다르니까 비교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예를 들어서 22살에 노동시장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이 설정한 연금 가입 연령까지를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한국은 60살까지 가입할 수 있거든요. 22살에 가입을 해서 60살까지 38년을 가입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계산하는데요. 소득 대체율을 계산할 때도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각국의 어떤 비교 가능한 소득자를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한 근로자들이 산업평균 임금 근로자라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평균 임금 근로자라는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한 4,600만 원 정도의 소득자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연간 평균 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국제 비교할 때는 이 3천만 원 소득자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같은 개념으로 4,600만 원 소득자를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4,600만 원 소득자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분배 요소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소득자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4,600만 원 소득자의 38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3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우리가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40%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제 비교적인 관점에서는 31.2%가 맞고요. 거기에 이제 기초연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또 달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1년에 4,600만 원을 받으시면서 38년을 가입한 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거의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7.8을 더하는 것은 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4,600만 원 소득자가 38년 가입했을 때 31.2%고 거기서 기초연금 7.8은 더하면 안 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4,600만 원 소득자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 예를 들어 1년에 한 2,300만 원, 최저임금입니다. 정도 받으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의 재분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31.2보다 좀 더 올라갈 것이고요. 거기에 7.8은 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OECD 국가들도 각 연금 제도에 재분배 요소가 없다 뿐이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컨대 저소득자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5%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5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12% 정도 되거든요. 두 개 합하면 한 56, 7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의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0%, 7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의 소득 대체율은 좀 적정 수준에서는 좀 낮다. 다만 우리가 그 적정 수준이 낮은 적정 수준은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금보험료를 못 올렸고요. 또 유난히 우리는 평균 수명이 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65세까지 연금 가입하고, 우리는 60세까지 가입 안 하는데요. 65세까지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하셔서 보통 한 17년, 18년 정도 받으시는 거를 상상하고 보험료를 20%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는 지금 뭐 62세부터 받으시고 앞으로 65세까지 올라가지만 받는 기간이 더 긴 거예요. 수명이 우리가 더 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9% 보험료는 또 비교적으로 보면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다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만 보는 경우는 수명을 뺀다거나 가입 기간을 뺀다거나 가입 연령을 뺀다거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사실은 비교하는 목적이 OECD 자료를 보는 비교하는 목적이 사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 수단이 있으며 이 정책 수단을 펼친 나라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썼는지를 참고 자료로 서로 공유하자라고 보는 건데, 거기서 하나씩만 꼬집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종합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자료들 가지고 사실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기사들을 쓰게 되는데,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일반 국민들도 어찌 보면 좀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혜식 위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쪽인가요? 아니면 덜 받는 쪽은 적어도 아닌 건가요? 저는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내고 더 받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야 된다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도에 대한 상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소득세율이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노동시장 안에 있는 기간도 사실 네. 과거에 비해서 네. 이제 보통 이제 단축- 실질 소득 대체율은 네. 그거보다 훨씬 네, 낮다고. 훨씬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정말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실 적정까지도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 예, 지금 OECD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정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행태, 이렇게 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거의 OECD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어떤 이 국민연금의 구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하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제공한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동일한 베이스로 거기에 그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계산을 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1.2%라는 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숫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의 포함 여부는 당연히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다른 나라에도 기초연금 노인의 70% 주는 나라가 호주거든요. 호주는 거기에 보면은 소득 대체율을 30%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국민연금만 소득 대체율을 내놓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70% 주는 기초연금이잖아요. 사실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 3분의 2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총소득 대체율을 이야기해야지, 어느 한쪽만을 국민연금만 보고 이게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그거는 전체적인 시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40%, 기초연금이 지금 12%라면은 52%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 맞게 그 숫자를 가져와서 쓰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논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까지도 포함할 것인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 대체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가 이루어져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뭐 OECD 자료에 대해서는 발간될 때마다 뭐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슷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왜 호주는 기초연금이 공식적으로 OECD 자료에 포함이 되고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지, 또 그런 판단은 누가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소개나 그런 수치들은 뭐 누가 작업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도 사실은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연금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OECD 자료가 또 많이 이야기가 될 거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연금 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제 계산 결과라든지 또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일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 내지는 또 일정 정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토론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수개혁만으로는 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또 뭐 특수직역연금까지 또 퇴직연금까지 범위를 더 확장하면 훨씬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놓고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역할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다루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구조개혁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